인조 때 황해도 봉산 땅에 무관 이아무개가 살았다. 무관은 재산이 많고 도량이 매우 넓어서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고 사람을 잘 믿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누군가 위급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아낌없이 재산을 퍼주다 보니 이 때문에 재산이 다 없어져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풍채가 늠름하고 멋져서 무관을 본 사람들은 무관이 언젠가 크게 출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관은 선정관이 되었다가 어떤 일에 연루되어 직위를 이룬 뒤 고향에 내려와 몇 년을 보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병조에서는 무관을 새로운 벼슬에 추천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무관이 아내에게 말했다. 시골에 내려와 사는 무관에게 벼슬이 제발로 올 리가 없소. 집이 이렇게 가난하니 하루아침에 죽게 될까 걱정이오. 남은 땅을 모두 팔면 400여 냥은 나올 텐데 이걸 들고 서울에 가면 벼슬을 얻을 수 있을 거요. 일이 성공하면 사는 거고 실패하면 죽는 건데 결판을 내고 싶소. 아내도 그러자고 했다. 마침내 땅을 다 팔고 보니 과연 400냥이 생겼다. 100냥은 아내에게 주어 생계를 꾸리게 하고 나머지 300냥을 들고 서울에 갔다. 무관이 건장한 하인들을 앞세워 준말을 타고 가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벽제역에 이르러 하룻밤 묵게 되었다. 하인들이 말먹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번거지를 쓰고 깨끗한 새 옷을 입은 사내가 호련 나타났다. 처음에는 밖에서 엿보고 서 있더니 이윽고 안으로 들어와 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하는 품이 퍽 정다웠다. 하인들이 사내를 좋아하게 되어 어디서 오느냐 묻자 사내가 말했다. 나는 병조판서댁 하인이라오. 무관이 멀리서 그 말을 듣고 급히 사내를 불러 물으니 대답이 똑같았다. 무관은 몹시 반가워하며 말했다. 내가 지금 벼슬을 구하러 서울에 가는 중인데 내가 만나고 싶은 분이 바로 병조의 정관이야. 네가 정말 병조판서댁에서 신임하는 하인이라면 나를 위해 중간에서 주선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네가 여기 온 건 무슨 일 때문이지? 소인은 병조판서댁 우두머리 하인입니다. 상전댁 노비가 평안도에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신공을 받아오라는 분부를 받고 오늘 출발했습지요. 무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길이 어긋나는구나. 어떻게 좋은 방책이 없겠느냐? 가르쳐 다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하고 같이 서울에 가시기만 하면 돼요. 소인이 분부를 받고 나온 지 벌써 며칠 되었습니다만 길이를 택해서 출발하느라 지금에야 나왔는데 상전께서는 아직 모르실 겁니다. 지금 돌아가서 나리를 위해 일을 주선한 뒤에 출발해도 늦지 않겠군요. 그런데 행장안에 지니신 것이 얼마나 되는지요? 300냥 있지. 근근히 쓸 수 있겠네요. 마침내 무관은 사내와 함께 서울에 갔다. 사내는 병조판서 집 근방에 무관의 숙소를 정해주었다. 그러고는 그 집 주인에게 무관을 잘 모시라고 당부하는데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몹시 위세등등했다. 무관은 주인이 사내를 근실히 받드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평소부터 사내와 잘 알고 지냈나 보다 여기며 더욱 사내를 믿었다. 사내는 집으로 돌아가더니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무관이 속았나 싶어 걱정하고 있던 차에 사내가 나타났다. 무관은 마치 한나라 고조가 소화를 다시 얻은 듯이 극도로 반가워했다. 그동안 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사내가 말했다.
나리의 벼슬자리 주선하는 일이 그리 급작스레 이루어지겠습니까? 지름길이 하나 있는데 100냥은 써야 합니다. 무간이 무슨 말이냐 급히 묻자 사내가 말했다. 대감의 누님이 한 분 계신데 혼자 되셔서 아무동에 사십니다. 대감께서 누님을 몹시 생각하셔서 누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따르신답니다. 소인이 나리의 일을 그대게 아뢰었더니 마님께선 100냥을 주면 좋은 벼슬자리가 당장 나올 거라 하시는군요. 나리께선 아낌없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이 돈이 다 그런 데 쓰려고 가져온 건데 뭘 더 묻느냐. 즉시 전대를 열어 숫자만큼 돈을 헤아려 주었다. 하인들이 의심스러워 말했다. 나리가 직접 가시지 않고서 저 사내에게 돈을 모두 맡기다니 사기가 아닐지 어찌 아십니까? 병소 판서 때 가인이라면 확실한 거지. 사람을 왜 이리 못 믿느냐. 이튿날 사내가 와서 말했다. 마님께서 돈을 받고는 매우 좋아하시며 당장 대감께 말을 통해서 산정 때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수망으로 올려달라 간청하셨고 대감께서도 벌써 승낙하셨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중히 여기시는 분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일이 더 확실해지겠지요. 대감께서는 본래 아무고을에 사는 벼슬아치 아무개 나리를 좋아하고 중히 여기셔서 그분 말씀이라면 반드시 따르십니다. 그분한테 50냥을 드리면 필시 좋아하며 큰 힘을 쓰실 거예요. 무가는 참으로 그렇겠다 싶어 일을 추진하게 했다. 사내가 돌아와 기쁜 얼굴로 말했다. 제 말을 듣더니 과연 좋아하시네요. 무가는 또 50냥을 내주었다. 사내가 또 와서 아뢰었다. 대감께 소실 하나가 있는데 절세 미인이라 끔찍히 아끼시지요. 소실이 낳은 아들이 또 아주 기특하게 생겼습니다. 아기 돌이 다가와서 잔치를 성대하게 차리려 하는데 소실은 따로 가진 돈이 없어서 걱정이 많더군요. 50냥을 바치면 참 좋아할 텐데 어떡할까요? 애첩이 청탁을 해주면 일이 더욱 틀림없을 텐데요. 무가는 역시 좋은 생각이다 싶어 당장에 50냥을 주었다. 사내가 돈을 가지고 갔다가 금세 돌아와 말했다. 소실이 과연 몹시 기뻐하며 힘을 다해 주선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벼슬이 곧 내려올 테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십시오. 그런데 무관이 벼슬에 나아가시려면 의관을 잘 준비해두지 않을 수 없지요. 50냥을 들여 관복을 장만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 정말 그래야겠구나. 무가는 사내에게 돈을 주어 의관을 마련하게 했다. 오래지 않아 털벙거지며 비단옷이며 폭이 넓은 허리띠며 오화며 황금 대구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모두 광채가 휘황했다. 무가는 매우 기뻐하며 자신이 제갈 공명을 얻은 양 여겼다. 처음에 의심하던 하인들도 기쁜 마음으로 좋은 벼슬이 반드시 내려오기를 바랐다. 무가는 옷을 갖춰 입은 뒤 당장에 명함을 들고 병조 판서 댁으로 갔다. 병조 판서에게 인사를 올리고 자신의 경력과 사정을 자세히 말하며 간절히 호소했다. 판서는 고개만 끄덕일 뿐 사정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말도 없었지만 무관의 사정을 동정하는 말도 끝내 한마디 없었다. 무관은 판서가 사람들을 늘 그리 대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뒤로 판서댁을 왕래하면서도 여러 무관들과 무리지어 문안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고 자신을 돌아보며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일은 일절 없었다. 관료 인사 공문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마다 어렵사리 구해보았지만 자신의 이름 비슷한 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무가는 마음이 너무도 초조했다. 그럴수록 더욱 사내의 환심을 사려고 사내가 오기만 하면 돈을 꺼내 고기와 술을 푸짐하게 사다가 배불리 먹였다.
이렇게 하다 보니 남아있던 돈 50냥마저 다 써버렸다. 무가는 몹시 고민하다가 사내에게 물었다. 네 말이 오랫동안 효험이 없는데 이유가 뭘까? 대감께서 하루라도 나리를 잊으실 리 있겠습니까만 나리보다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대감과 더 긴밀한 사이가 되고 보니 나리가 어찌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뜻을 이룬 이가 이미 많으니 다음 산정에서는 대감께서 나리를 아무 관직에 추천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이니 기다려보세요. 인사 공문이 새로 나왔지만 또 아무 소식이 없었다. 사내가 와서 말했다. 벼슬아치 암흑의 나리와 마님이 대감께 힘껏 청해서 이번에는 분명히 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신이 다른 사람을 써달라고 청탁하시자 들어주지 않을 수 없어 자리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머자나 6월 도목 정사가 있습니다. 아무 부서의 직책이 돈이 엄청나게 생기는 자리인데 소인이 벌써 마님이며 암흑의 날이며 대감의 소실에게 아뢰어 대감께 함께 청해 주십사 했더니 모두 흔쾌히 승낙하시더군요. 이번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테니 기다려 보십시오. 무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감히 정중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돈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다. 도목 정사가 있자 주인과 하인이 모두 일찍 일어나 소식을 기다리며 눈이 뚫어져라 먼 곳을 바라보았다. 해가 중천에 떠 한낮이 되고 한낮을 지나 저녁 낮을이 되더니 해가 저물 무렵에 이르렀다. 이조와 병조의 인사 결제가 벌써 끝났지만 무관의 이름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고 사내의 모습 또한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무관은 크게 낙심했다. 하인들이 불평하고 따지고 한탄하고 한숨 쉬는 소리에 귀가 따가웠다. 무관은 자기가 상전임에도 소리 한 번 못 내고 사내가 다시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전 같으면 날마다 오던 사내가 사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것이었다. 무관은 그제야 덜컥 의심이 들어 묵고 있던 집 주인을 불러 물었다. 병조 판서댁 우두머리 하인이 요사이 갑자기 오지 않는데 왜 그런가? 자네가 친한 사이니 불러보게. 아유, 그 사람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병조 판서댁 하인이라는 건 나리께서 잘 아시는 일 아닙니까? 아이 소인이야 모릅지요. 자기가 판서댁 하인이라 하고 나리께서 또 판서댁 하인이라 하시기에 저도 판서댁 하인이라 믿었지. 사실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도 친하게 지냈으니 그 집은 알지 않나? 모릅니다. 나리가 친하게 지내셨으면서 왜 그 집을 모르십니까? 어쩌다 보니 그럴 생각을 못했지. 그 뒤로 사내는 발길을 끊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 무가는 생각했다. 사기꾼 하나에게 내 집 재산을 모두 날려버려 대대로 이어온 조상의 제사도 끊어지게 생겼고 많은 식구들을 모두 나락에 빠뜨리고 말았다. 친척이며 이웃이며 처자식이며 하인들의 원망과 분노와 책망과 질책을 무슨 말로 이해시키겠나. 또 평생 남에게 굽히지 않고 살아온 내가 어찌 거지처럼 구차하게 살 수 있겠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한 번 죽는 게 속편한 길이었다. 마침내 목숨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곧장 한강으로 달려갔다. 의관을 다 벗어 던지더니 크게 고함을 몇 번 지르고는 강물로 뛰어들었다. 물이 등과 배를 차갑게 적시니 벌벌 떨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몇 걸음 물러나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생각했다. 자살은 실로 어렵구나. 남에게 맞아 죽는 게 낫겠다. 마침내 물에서 나와 멍하니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만취해서는 비단 옷을 입고
오화를 신고 황금대구의 폭이 넓은 허리띠를 띠고 팔적 장신의 몸으로 늠름하게 성큼성큼 걸어서 곧장 종로로 갔다. 보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 무간을 신령한 사람이라 여겼다. 무간은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건장하고 사납게 생겨서 싸움을 잘할 것처럼 보이는 자를 하나 골랐다. 당장 다가가서 그 사람을 다짜고짜 붙잡더니 몸을 날려 발차기를 해댔다.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거꾸로 졌다가 황급히 일어나 불이 나게 달아났다. 무간은 그 뒤를 쫓았지만 잡을 수 없자 몹시 한스러워했다. 다시 사람들을 빙 둘러보니 자기에게 이길 것 같은 사람이 보였다. 앞으로 다가가 우두커니 서서 노려보는데 그 모습이 흡사 미친 사람 같았다. 무간의 눈길이 가는 곳마다 모였던 사람들이 와르르 흩어져 달아나니 거리가 텅 비어 한 사람도 없었다. 남에게 맞아 죽으려 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무간에게 맞아 죽을까 두려워하니 어찌 죽을 수 있겠는가. 해가 벌써 저물자 무간은 몹시 낙담해서 돌아왔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죽고자 하는 마음뿐 다른 생각이라고는 없었다. 무간은 생각했다. 남의 집에 들어가 그 처첩을 희롱하면 분명히 맞아 죽을 수 있을 거다.